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개그맨 양헌입니다. 공개양 네, 오늘도 경매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듀인 아카데미에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가 강의를 2개 듣습니다. 네, 3시간짜리 강의를 2개 듣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요. 조금 알아가니까 더 재밌고 몰랐던 거를 배워가는데 무서운 것도 많더라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매, 부동산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공부하기에 적당한 시기입니다. 경매 공부하기 딱 좋은 날인데 경매 공부하세요. 자, 경매 수업 출발! 자료하고 질문지 다 받으셨죠? 네.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그냥 사례가 있어도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지?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없으면은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정에 한번 시험 삼아 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효과가 높더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러면 어지간하면 이제 경매 기초 공부한 사람들은 알 만큼 다 압니다. 하는데 오늘 이제 진행할 수업 내용 중에서는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또 법이 개정이 됐어요. 최근이라기보다는 이제 몇 달 지났지만 2018년도에 개정이 됐고 또 2019년도 4월 2일 날 올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분석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대항력 부분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것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5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첫째는 공장. 자, 공장 임대에서 공장 운영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한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가? 일단 생각만 한번 제가 엿듣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공장. 생산만 하면 안 된다. 생산만 하면? 일부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일부 상가. 조금 공장. 시설이 있어야 돼. 그냥 공장 시설이야 전체. 그걸 빌려서 이제 내가 이제 공장 운영하고 있다고. 물건도 만들고 또 일부는 이제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장, 창고, 그다음에 교회나 사찰과 같은 종교 시설. 이 종교 시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근린 시설에다가 이제 교회 같은 경우 한 2, 3층 빌려서 하는 데 있잖아요. 동창회 사무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유형의 용도로 사용될 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가 이 문제고. 근데 이제 적용된다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적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일반 임대차하고 뭐가 다른가? 또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사실은 공부하기 전에 일반 임대차 민법상 그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하튼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설명할 것입니다. 특히 공장은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공장 낙찰나고 딱 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 이렇게 나와요,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 그 경우에 내가 보증금 인수하냐,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다면 이제 명도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 지역에서 환산 보증금이 6억 원인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 여부. 자, 서울에서 상가 임대차 임차인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이 사례를 하나 여기 해놨는데 요거하고 딱 일치는 안 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상의 예를 들어서 이제 내용을 좀 알아볼 생각인데 자 6억 원짜리 맨 먼저 6억 원의 임대차한 상가 임차인이 있다. 대항력이 있냐 없냐 이제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014년 6월 1일에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의 경우 갱신 청구권이 가능하냐. 자 2014년 6월 1일이면 지금 현재 5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 지났네요. 네, 근데 갱신 청구권이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 네 번째, 우리 상가 같은 데 가면 여기서는 중개사 2개, 여기 100kg밖에는 못합니다. 여기는 약국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음식점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규약으로 정해놓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동종 업종이 무제한으로 막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자체 상가 건물에서 같은 업종이 경쟁을 해버리면 임차인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업종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가 그걸 딴 사람한테 넘기고 나가버렸어. 그럼 그 산 사람한테도 이게 영향을 구속을 받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 제일 분쟁이 많아요. 이게
이게 뭔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 여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공인중개사 안 돼요. 우리 규약에 여기 101호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걸 따져가지고 법적인 걸 들먹이면서 왜 못하냐? 나 한다. 내가 그걸 한번 수년 전에 그거 가지고 싸운 사람을 봤거든. 근데 결국은 포기시켰죠. 이거 괜히 질 싸움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규약을 바꿔야 돼. 그럼 규약 바꾸는 것은 또 굉장히 또 복잡해요. 집합 건물이 아닐 때는 사실 뭐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집합 건물일 때, 이제 구분 건물일 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계약해놨는데 만약에 안 된다. 거기는 약국 안 된다. 또는 병원이 안 된다. 또는 중개사가 안 된다. 음식점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한을 받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해제, 한해, 만해,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갑이 집합 건물 중 2개의 건물을 임차하여 벽체 등에 관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자로 사용한 경우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렇게 이제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상가가 이렇게 구분 상가가 이게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20평씩이다. 각 20평씩일 때 병원에서 이걸 쓰려고 하는데 이게 칸막이가 있으면은 사실 이게 효율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주인하고 합의해서 칸막이 다 헐는 조건으로 내가 3개를 다 임대를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물건은 3개인데 이걸 만약에 보증금 3억으로 했다. 그러면 각 호별로 1억씩 한 거냐? 아니면 이 전체를 3억에 빌린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건 이제 언제 더 중요하냐면 어떤 경우에 중요하냐면은 소액보증금에 해당될 때. 소액보증금에 해당될 때는 나중에 경매에 갔다. 그러면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나는 각 호실별로 이 임차 보증금을 나눠서 계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런 것들이 인정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뭐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상가 건물 입찰해서 낙찰 받을 때는 직접 운영도 목적이 있겠지만 임대에 더 큰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임대업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펼쳐놓은 그림에는 대학역 있는 상가예요. 여기 이제 방배동에 있는 거. 그 전용 면적이 135.3평, 토지가 40.6평인데 대지권이죠. 이게 구분 건물입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죠. 지금 이 저 감정가가 지금 여기는 지금 18원. 제가 잘못 18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가요? 감정하실 때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소유자가 지금 현재 대한토지신탁이에요. 토지신탁. 근데 이 한강 새마을본부에서 11억 500만 원이 지금 현재 설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지금 신탁이 됐어요. 어머니 이런 경우 여기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감정할 때 이런 걸 좀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감정가에서 뺍니까? 안 빼요? 그러면 그대로 유치권 같은 게 있어도 그냥 그대로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가치에 대한 감정을 한다는 얘기죠. 요즘 잘 보이죠. 아까 저는 10억인 줄 알고 왜 이렇게 됐나? 18억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감정의 문제, 감정 가격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임차인들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1명, 2명, 3명이 있어요. 여기 지금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분석을 올바르게 해서 올렸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근데 자, 그럼 한번 지금이 오늘이 2019년 6월 5일입니다. 오늘 시점에서 자, 대항력이 있다고 했는데 대항력이 있다는 대항력이 있으려면은 일단 기본적인 거 제가 물어볼게요.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대항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요걸로 끝인가요? 상가는 하나가 더 뭔가 더 필요한데. 그렇지.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원래 그랬잖아요.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 만약에 법정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는 대항력을 갖지 못하도록 한때 규정이 있었어요. 그죠? 한 13년간 그 정도 유지가 됐어요. 2002년도부터 15년도까지. 지금은 괜찮은데.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 뭐 한 지금 서울이 9억입니다. 그럼 환산보증은 9억이다. 오늘 계약했어. 그러면 대항력 있냐? 단정 못해요. 그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그 건물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다면, 이해관계인이 없이 깨끗하다면 9억으로 환산보증은 9억으로 임대차를 했을 때 대항력을 취득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담보권자나 그 밖에 물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물론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들은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보니까 뭐 7억이야. 그 저 서울에 상가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올 4월 그 2일부터 9억으로 이제 증액됐다는 것만 알고, 아 그래? 그럼 대항력이 있네. 그러니까 저거는 낙찰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7억이라 하더라도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담보물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가 있을 때 그자한테, 특히 담보물권 같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그자한테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들 고려하면서 이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점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선 변제권. 그럼 대항력은 일단 아까 기본적으로는 점유와 사업자 등록이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환산보증금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대항력권 갖추고, 점유, 사업자 등록 플러스 뭘? 확정일자. 거기다 또 하나, 여기 빠져서 안 되게 했어. 네? 환산보증금. 이것은 이제 환산보증금이 초과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15년도 대항력 환산보증금이 그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환산보증금이 4억이었다. 서울에 한때 4억이었을 때 이제 그 대항력 4억 이하면은 이제 대항 요건만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죠. 문제는 뭐가 있냐면, 내가 오늘 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전에 환산보증금이 4억일 당시에 4억 이하였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1순위구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월세를 올려달라 이거야. 갱신하면서 1년 후에. 그래서 월세를 만약에 4억에서 1원이라도 올려주는 순간 법정 상한을 초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그 우선 변제권이고 대항력이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2015년도에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법이 개정되고 또 시행령도 그게 맞춰서 계속 증액을 거듭해 왔어요. 상한선을 증액하는 것을 거듭해 왔어요. 그런 이제 역사적 우리 저 유래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냐? 그런 취재들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해당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공장. 자, 아까 잠깐 제가 여쭤봤어요. 공장을 임대차에서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증금을 주고 공장을 임대차에서 쓰는데, 자, 공장 부지가 있고 공장 건물이 있어요. A가 소유자예요. 근데 이 소유자로부터 B가 임대차를 해서 공장을 운영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이 뭐 서울이라고 하고, 이 보증금 여기서 뭐 한 3억, 월세를 한 2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월세 200만 원이면 이건 이제 환산보증금은 여기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환산보증금 얼마가 됩니까? 기존 보증금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하기 하면 되죠. 5억이잖아요. 5억이면 현재 시점에서는 적용 대상이 돼요. 적용 대상이 돼요. 제가 공장이라고 했어요. 공장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선순위에. 대항력이 일단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 이 사람 사업자 등록하고 점유도 하고 확정자 받고, 근데 경매로 나왔어요. 자, 이 경우에 과연 근데 배당력을 안 했네. 배당력을 안 했어. 배당력을 안 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주를 하였다. 그럼 배당 못 받고 이건 인수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걸 낙찰자가 인수를 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전에는 공장 그러면 묻지마 하고 그냥 뭐 공장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돼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판례 입장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사장. 공장. 지금 공장을 이렇게 임대차 해가지고 이 3억에 했잖아요. 예전에 그 이제 우리 MPL 할 때 이런 거 분석 잘 해야 되잖아. 대항력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 밑에 저당권 거기 임차 있는데 저당권 설정된 거 사올 수 있잖아요. MPL로. 그러면 이게 대항력 있으면 3억이라는 게 위에 부담이 있으니까. 응? 공제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인정하겠다는 얘기네. 대항력을 확정자 받으면 우선 면제권을 인정하겠다. 공장이니까 그렇죠? 공장을 제3자가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요 부분도 우리가 짚어보고 가야 돼요. 공장에 과연 적용되냐? 그러면 교회나 종교시설에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근생이 아니잖아. 아니 근생 빌려서 근린 시설에 지는 근생을 빌려서 교회로 쓰고 있어요. 이때 임대차에서 쓰고 있어요. 그 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백연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교회. 상업을 안 했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했죠. 종교는 비영리잖아요. 이제 비영리. 예. 그러면 공장은 공장도 안 돼요. 상업을 안 했어. 제가 이제 종교시설이나 동창이나 이런 그다음에 무슨 향후의 사무실 이런 것을 모를까봐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공장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운영을 했었어야지 뭐 수익이 났어요. 공업을 했지 상업을 하진 않았잖아요. 응? 공장은 공업을 하잖아요. 상가는 상업을 해야 되죠. 상업을 해야 한다. 농산물 판매 시장은 판매 목적으로 건물 임대차 하는 그거는 사업자가 있죠. 사업자가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될 수 있다. 아까 이미 말이 나왔지만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신 무슨 용도 써? 나 영업하려고.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당신 뭐야? 비영업용. 아까 뭐 교회, 동창회 사무실, 향후의 사무실. 그러면 공장은 어디에 들어갈까? 영업용에 들어갈까? 아닐까? 이걸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이거는 주관적 판단은 전부 다 배제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는데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 두 번째. 판례니까 그대로 받아쓰시면 돼요.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 사례를 갖다가 거기다가 참고 판례 파란 부분에다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일단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 1번이 적용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일 때 적용됩니다. 첫째 상가 건물일 것. 상가 건물일 것.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상가 건물일 것. 이때 뭐 이 상가 건물이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상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뭐 건축물 대장에 뭐 근린시설이나 근생으로만 표시됐을 때 공부사항 표시로 판단하냐 그건 아니고 실제 용도가 뭐냐 실제 용도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요. 일단 상가 건물이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일 것 영업용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공장에 대해서 여기 지금 관련된 판례인데요. 그 밑에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영업용 임대차.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는